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오늘 할 겁니다. 주기율표, 주기율표와 원소의 분류, 주기율의 발견. 처음에 데베라이너가 새쌍 원소수를 제시합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쌍을 이루어 존재하는데, 이 새쌍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 원소의 원자량은 나머지 두 원소의 평균값이다. 자, 봅시다. 리튬, 나트륨, 칼륨 다 일가양윤입니다. 일가양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얘하고 얘의 원자량을 평균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자, 얘는 몰랐지만 이렇게 일가양이온은 같은 쪽입니다. 그러면 얘의 원자량 평균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결국은 같은 쪽 원소를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뉴랜드는 옥탑설을 주장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8개씩 무언가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원소를 역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자, 리튬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같은 성질을 가진 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또 같은 성질을 가진 놈이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자, 멘델레예프는 당시까지 알려진 63종의 원소를 역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 원소의 원자량, 밀도, 끓는 전 등을 예측했는데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값과 자, 실제 값이 거의 비슷했어요. 밀도도 비슷하고 녹는 전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산화물도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모줄리가 1913년 액선 연구로 원자번호를 결정합니다. 원자번호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번호, 즉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면서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했어요. 자, 그럼 보면요. 데베라이너도 원자량 순으로, 뮬렌즈도 원자량 순으로, 멘델레예프도 원자량 순으로 했지만 모줄리가 드디어 원자번호, 즉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어내면서 그동안 이쪽까지는 오류가 있었어. 그 오류들을 수정한 게 바로 모줄리야. 그러면 어떤 오류가 있었나 한번 보자. 자, 원자 번호가 크다고 반드시 원자량이 큰 게 아닙니다. 원자의 질량 자체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로 결정하는데 중성자 수가 커서 질량 수가 큰 원소의 존재 비율이 큰 원소는 원자 번호가 적더라도 평균 원자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와 원자 번호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르곤하고 칼륨을 보면 양성자 개수가 얘가 더 많아. 그럼 질량이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질량이 오히려 이쪽이 더 크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란 원소와 B란 원소가 있는데 A의 원자 번호가 10이고 B의 원자 번호가 11이라고 하자. 그럼 양성자수는 이쪽이 많은 거지, 그지? 그럼 원래 질량이 이쪽이 커야 되는데 한번 보자. 얘는 질량수가 20인 게 있고 22인 게 있었다고 치자. 얘는 질량수가 21인 게 있고 23인 게 있었다고 치자. 이런 동위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존재비율이 얘하고 50대 50이면 중간 21에서 평균이 잡힐 거야. 근데 만일 얘의 존재비율이 높으면 평균이 이쪽에 가깝게 잡히고 얘의 존재비율이 높으면 평균이 이쪽에 가깝게 잡힌다고. 자, 얘는 21과 23의 질량수를 가진 동위원수가 있었다고 찾아. 그러면 자, 얘도 만일 50대 50이면 평균이 여기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존재비율이 높으면 평균이 이쪽에 잡힐 거고 얘가 존재비율이 높으면 평균이 여기서 잡힐 거야. 자, 그런데 A라는 원소는 얘가 존재비율이 컸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 잡힌 거야. 예를 들어서 21.5 이렇게 잡혔다고 하자. 자, 그런데 얘의 존재비율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쪽에 거의 몰려 있는 거야, 평균. 얘의 존재비율이 너무 커서 이쪽에서 평균이 잡히는 거지. 그래서 21.1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많지만 얘가 훨씬 더 원자량이 크다고. 그래서 얘가 원자량이 더 적어져. 자, 그래서 양성자 수는 작지만 자, 질량수가 큰 동위원수 비율이 커서 평균 원자량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얘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그래서 모듈리의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자량으로 해서 아르곤과 칼륨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칼륨이 여기가 있고 아르곤이 여기 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생뚱맞게 일가 양이온이 비활성 기체 사이에 껴있고 얘는 생뚱맞게 아르곤 비활성 기체가 일가 양이온 사이에 껴있다고. 그래서 뭔가 계속 오류가 생겼는데 그걸 수정한 게 모듈리다. 어떻게 한 거다? 그렇지. 양성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현대적 주기율표를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제 주기율표를 보자.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 칠해져 있는 쪽에 왼쪽이 금속입니다. 이쪽이 비금속이고요. 이 주황색은 중금속들입니다. 중금속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 이쪽에서 수소만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다음 이쪽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얘네들은요, 알카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카리 금속. 다음 요 2족은요. 2족은 우리가 알카리 토금속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다음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요즘 안 배우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1쪽부터 18쪽까지 존재합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주기율표는 여기를 다 생략해 버렸어요. 이만큼을 생략해 버렸어요. 여기까지. 생략하고 단 주기율표를 배웠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다란 장 주기율표를 배울 거고요. 세로는 족이고요. 세로는 족, 가로는 죽이다. 자,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핵이 있을 때 첫 번째 궤도가 지네, 두 번째 궤도가 지네, 세 번째 궤도가 지네, 네 번째 궤도, 다섯 번째 궤도 이런 식으로 궤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 다음에 란타넘 계열, 악티늄 계열은 너무 길어서 따로 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옆으로 길어지니까. 그 다음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져요. 이 금속성이 커진다는 뜻은 자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양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잘 잃는다. 전자 잃는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니까 산화가 잘 되는 애들. 산화 잘 된다. 산화 잘 된다.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자 할로젠에서 제외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자 음이온이 잘 돼요. 음이온이 잘 된다는 뜻은 자 전자를 잘 얻는다. 전자 잘 얻는다. 자 전자를 얻는다는 뜻이니까 환원이 잘 돼요. 환원이 잘 된다. 그리고 왼쪽 위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이 되니까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음 주기율. 원자들을 원자 번호수로 배열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다. 얘가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둘 다 일가 양이온. 계속 여덟 번째마다 일가 양이온. 얘를 시작해서 여덟 번째마다 얘도 이가 양이온, 얘도 이가 양이온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기율표, 주기율에 따라 원자 번호 순으로. 자, 원자 번호는 무엇으로 결정한다고? 그렇지. 양성자 수로 결정한다. 양성자 수.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같은 세로줄. 같은 세로줄이니까 같은 족은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하고요. 족은 세로줄 1쪽에서 18쪽 같은 족 원소를 동족 원소로 간다. 주기 가로줄 1에서 7주기. 주기율표와 원소 분리보자. 주기율표에서 금방 금속원소, 중금속원소, 비금속원소를 분리했습니다. 이때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없다. 비활성, 활성이 없다.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비활성 기체의 특징으로는 이론자 분자, 혼자 돌아다녀, 혼자 해내라 이렇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 혼자 해내라. 상온에서 기체고요. 반응성 거의 없습니다. 화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자, 금속성이란 건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입니다. 양이온이 잘 되니까 전자를 잘 잃는다. 전자 잘 잃는다. 그 다음에 자 산화가 잘 된다. 잘 기억해요. 비금속성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야. 음이온이 된다는 뜻은 전자를 잘 얻는다. 다음에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위치되어 있어요. 단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이쪽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산화 반응 잘한다.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1가 양이 되고요.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어버리고 2가 양이온. 알루미늄은 전자 3개 잃어버리고 3가 양이온이 됩니다. 상에서 고체인데 수은만 유일하게 액체다. 내가 너에게 금속을 주마 했더니 흘러내려. 허걱 이렇게 온다. 일반적으로 주기율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 원소 주기율표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한다. 전자를 얻고 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 3개 얻어서 3가 음이온, 전자 2개 얻어서 2가 음이온, 전자 하나 얻어서 1가 음이온. 단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는 이온이 되지 않는다. 매우 안정하다. 브로민만 액체고요. 나머지는 다 기체나 고체다. 자,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18쪽은 제외한다. 중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위치되어 있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지닌다. 양속 성질 모두 있다. 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고 전선 보일러 배관에 이용된다. 잘 부서지지 않아서 얇은 박이나 손에 이용되고요. 비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적습니다. 고체 비금속은 잘 부서지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주기율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자, 이쪽 영역은 금속이다. 그치? 금속. 여기는 금속이다. 여기는 비금속이다. 붕주접이.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건 중금속들이다. 얘네들은 중금속들이다. 이렇게. 다음 수소는 유일하게 이쪽에서 비금속이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기억하고요. 자, 비활성 기체,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 됐지?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다. 다시 복습. 금속성이 크다.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 1쪽 원소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1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에요. 2쪽 원소는 전자 2개 잃어버린 애들. 다음 얘는 전자 3개 얻는 애, 전자 2개 얻는 애, 전자 하나 얻는 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애.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족본의 뒷자리는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가장 바깥쪽 전자 개수야. 그럼 가장 바깥 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되네. 자, 이쪽 수소는 비금속이다. 그지?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 양용이 되기 쉽다. 산화가 잘 된다. 자, 계속 반복해주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자, 이 부분은 중금속이다. 중금속.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 증가한다. 음용이 되기 쉽다. 자, 수는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다. 다음 브로민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다.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전자배치와 주기율. 원소의 전자배치. 주기율표에서 최외곽 전자껍질의 전자배치를 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s1. 전자 하나 채워졌죠? 1s2. 1주기에 전자 2개 채워집니다. 2s1, 2s2 채워진 다음에 자, p-오비탈이 하나, p-오비탈이 2개, p-오비탈 3개, p-오비탈 4개, 5개, 6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소의 전자배치를 알고 싶으면 이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에다가 최외곽 전자배치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얘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된 거냐면 1s2, 그쵸? 2s2, 2p6, 그 다음에 3s2, 그 다음에 3p6 이렇게 된 다음에 4s1 이렇게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K껍질 전자 2개, L껍질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채워지고 3s 2개, 3p 6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4s에 하나 이렇게 채워진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전자배치를 알고 싶으면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에다가 요 최외곽 전자만 더해주면 된다. 1쪽 원소는 최외곽 전자 하나, 2쪽 원소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 8개인데 원자과 전자수로 체크하면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수가 빵개예요. 빵개. 조심해야 돼. 자, 비활성 기체의 최외곽 전자는 헬륨만 2개고요. 네온 아르곤은 8개. 원자과 전자는 0개다. 조심해야 된다. 활성 없고 화학 결합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 비활성 기체.
족, 주기와 전자 배치, 족과 전자 배치. 원자과 전자수는 족분의 끝자리입니다. 18족만 0이고요. 족이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돼 있으면 원자과 전자는 1, 2, 3, 4 족분의 뒷자리 쭉 가다가 자 18족만 0이다.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거고요. 같은 족 원소는 동적 원소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 결합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같은 족 원소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다음, 주기와 전자 배치. 전자 껍질 수는 주기번호예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가 커질수록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요. 자, 수소 하나, 헬륨 1개, 비활성기체 1개, 그 다음에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까지 갑니다. 8개는 없어요. 원자과 전자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최각 전자수는 8개까지 가지만, 그래서 비활성기체 최각 전자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1개다. 조심해야 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